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름조차도 낯선 나라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약 600개의 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섬인 축주로 떠나보죠.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이동하던 도중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차 안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네요. 시계 왔는데 한국 노래가 나와요. 한국인들을 이렇게 환영하려고 일부러 틀어준 건 아닐까요? 차가 춤을 춰요. 축에는 공항 주변의 도심지를 제외하고 포장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Maybe last week. 무릉덩이로 가득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서 한참을 달리자 순박한 아이들이 탐험대원들을 반겨줍니다. 낯설 수도 있는 한국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대하는 이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끼고 찾아간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Can you curry 줘봐? 현지인들 사이 한 남성이 눈에 띄네요. 친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은 미크로네시아 거주 27년차 한국인 김도헌 씨입니다. 결혼은 여기서 했습니다. 애들도 있고요. 마을 대표의 딸 아키코 씨와 결혼해서 슬하에 4자녀를 두었다고요? 장성한 자식들은 유학을 떠났고 막내딸만 남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친척들과 함께 식사할 모양인데요. 한국만큼이나 삼시세끼를 중요시 여긴다는 이곳. 오늘의 특별 메뉴는 바로 한국의 라면인데요. 현지 음식은 간이 그리 세지 않고 음식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콤한 한국의 라면은 이들에게 별미로 통하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죠? For them not spicy, but for me too spicy. Good. 역시 한국 라면은 어디에서나 통하나 봅니다. 다 좋아하죠. 이제 한국 라면이 별식으로 이제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여기 애들이요. 김도헌 씨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빼어난 경관 그리고 바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찰나에 한국의 연구기지를 만났다고요. 이제 여기가 2004년에 정식으로 개소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해양 생태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관리 및 시설 운영을 도맡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중 장비를 점검하는 일인데요. 언제든지 바다에 나갈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다일 중에 많은 부분들이 물에 들어가는 일들이니까는 그 연구자들도 와서 다이빙을 하고요.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미크로네시아. 이곳까지 왔는데 바닷속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축 인근에 그 산호초나 해양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러 다이빙을 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태평양의 수중 생태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볼까요? 호흡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오로지 신체의 호흡만을 이용해서 자명하는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 바다를 누빈 베테랑이자 국내 1호 프리다이버 전문가 노명호 씨입니다. 아니 그런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바다 안은 온통 회색빛인데요. 태평양은 지구상 가장 아름다운 바다라고 불리고 있지만 눈앞의 현실은 빛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산호들 뿐. 심지어 부러진 채로 형태를 잃고 널브러진 산호들도 가득했습니다. 산호는 다양한 해양 생물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주면서 작은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돼서 바닷속 공동체를 형성하는데요.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산호에 모여 살 만큼 산호는 바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런데 이 산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본래 태평양이 품고 있는 해양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면서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운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높아진 수온과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태풍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색찬란하던 산호의 빛을 빼앗아가 버린 거죠.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이게 돌처럼 다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가루로 돼가지고 산호초 가루가 되는데 이게 한 군집적으로는 많이 깨져서 죽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기후 변화 요새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남태평양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많이 죽어 있네요.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야 할 산호들이 힘을 잃고 파도에 밀려서 한데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섬처럼 보이는 이곳은 죽은 산호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렇게 생명을 잃은 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태평양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닐까요? 현재 우리가 처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지 선원들이 이번에는 바닷속에 묻혀있는 역사적 잔해를 보여주겠다면서 안내했는데요. 선원이 가리킨 포인트로 하강하자 눈앞에 펼쳐진 건 다름 아닌 난파선이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해 보이죠? 이건 태평양 전쟁 당시에 침몰한 거라고요. 배의 형태를 알아보기가 힘들 만큼 오래전에 침몰했던 이 배는 태평양을 찾는 다이버들 사이에서 다이빙 스팟으로 유명합니다. 이 배는 약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군함인데요. 격전 중에 침몰했다고 알려졌죠. 전쟁이 끝나고 가라앉은 군함을 바다의 일부로 받아들인 태평양. 온갖 해조류와 산호를 키워서 물고기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게 한 건데요. 전쟁의 상흔과 자연의 신비함이 공존하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찾는 명소가 된 거죠. 남파선 다이빙 들어가면 거기에 오래된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에 남아있던 흔적들을 보면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미크로네시아를 점령했고 축에 해군기지를 설치했죠. 그 때문에 이곳에 난파선이 많이 침몰된 건데요. 축에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설치했던 일본은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전망대 같은 건물이 있네요. 높은 건물이 그리 많지 않은 이곳에서 유달리 높게 솟은 건물 한 채가 눈에 띄는데요. 폭탄 자국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 군데 있는 게. 2차 세계대전 격전지였으니까 그때 있는 흔적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우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건물 벽면 곳곳에 남은 포탄의 흔적들. 치열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Lighthouse 아, lighthouse. Why this lighthouse is here? for Japan. 아, 1930년대 말 일본군이 전쟁 물자를 옮기는 배를 안내하려고 지은 등대라고요. 바다가 잘 보이는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을 골라서 이렇게 등대를 세운 거죠. 당시의 건축 기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이 등대는 과거의 상체를 그대로 지닌 채 여전히 섬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등대 위에 오르면 푸른 숲과 너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의 일부로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하나의 명소가 됐지만 당시에는 소리내서 울지 못했던 이들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태평양 과학기지 한편에 있는 불상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이쪽에 한 3,000명 정도가 징용을 오셨다고 기록에 돼 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 섬으로 끌려왔던 한국인들은 등대를 짓고 벽을 세우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해야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한 한국인 사업가가 뒤늦게나마 선조의 영혼들을 달래는 위령비를 세운 건데요. 망망대해 태평양 외진 곳에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